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에 어노멀리 디텍션 챕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노멀리 디텍션의 가장 마지막 방법론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와 그의 그 변형인 익스텐디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처음 들으면은 상당히 좋게 말하면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과연 이게 알고리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모티베이션을 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수범주, 다시 말하면 앱노멀 데이터 또는 노블 데이터는 마이너리티니까 훨씬 더 적은 개수의 객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 객체들은 아마도 특정한 속성 값들이 굉장히 정상 데이터의 노멀 범주에 속하는 객체들과는 매우 다른 속성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트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 객체 하나를 고립시키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솔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그 트리를 만들 수가 있다면 노블 데이터 또는 앱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이 상당히 쉬울 것이고요. 쉽다라는 얘기는 몇 번의 스플릿을 하지 않아도 아이솔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노멀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아이솔레이션이 상대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스플릿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xi라는 객체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x0라는 객체를 고립을 시키는 트리를 한번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지만 고립을 시키는 트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처음 봤을 때는 황당합니다. 뭐냐면 막해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막이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래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분류든 획이든 정보 획득, 소위 말하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크게 되는 변수와 기준점을 찾아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영역을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서는 임의의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변수에서 임의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덤 변수의 랜덤 밸류를 사용을 해서 스플릿을 해요. 한번 스플릿을 한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싶은 객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아이솔레이션 시키고자 하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속하지 않는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빨간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트리를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변수와 값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기준선은 이렇게 만약에 기준선이 정해지면 빨간색 x0는 아래쪽에 있지요. 그러면 위쪽은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플릿 포인트를 찾았더니 여기가 되었어요. 1번, 2번입니다. 2번 스플릿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더니 빨간색 x0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도 버립니다. 세 번째 스플릿 포인트가 여기였을 것이고요. 이 영역도 또 버려요. 네 번째 스플릿을 하는 순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에 x0가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 4를 기록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왼쪽 예시를 보자면, 이제 이거 지울게요. 왼쪽 예시를 보자면 파란색 xi와 같은 객체는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스플릿을 해도 한가운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스플릿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을 특정 객체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데 있어서 몇 번의 스플릿이 필요한가, 이거를
abnormal score를 계산하는, anomaly score를 계산하는 하나의 측정 지표로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스플릿이 적게 되면 anomaly score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스플릿을 많이 해야 되면 anomaly score를 낮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상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랜덤하게 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른쪽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면요. X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X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1000번을 반복을 하죠. 누적해서 이 현재 왼쪽의 그림에서의 파란색 XI라는 객체와 빨간색 X0라는 객체를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데 누적해서 평균적으로 몇 번의 스플릿이 필요한지를 기록을 해보면 앞단에 있는 부분들은 누적 평균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어느 정도 심하게 어느 정도 이제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 여기서는 대략 한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 정도, 100회 정도의 100개 이상의 트리를 만들어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데, 고립시키는데 필요한 스플릿의 횟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요만큼의 뚜렷한, 그러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XI는 대략적으로 뭐 한 12에서 13회 정도의 스플릿을 해야지만이 아이솔레이션이 되는데, 빨간색 X0는 대략적으로 뭐 한 약 4회 정도의 스플릿을 하게 되면 아이솔레이션이 되더라. 그렇다면 X0의 어노말리 스코어가, 그러니까 스플릿 횟수와는 반비례해서 스코어가 크게 만들고, 이 XI의 어노말리 스코어는 작게 만들어 준다면 이게 이상치 탐지로서 잘 작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랜덤한 변수를 찾아서, 랜덤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의 아무 값이나 사용을 해서 스플릿을 합니다. 그걸 반복해서 아이솔레이션 될 때까지 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많은 횟수를 덮어 씌우게 되면 랜덤의 랜덤이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 경향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경향성을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충분히 잘 작동하도록 산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다른 예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할게요. 이 점은 보면 아웃라이어나 앱노멀 인스턴스에 가깝습니다. 얘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트리를 하나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영역이면은 스플릿을 지금 선을 4개만 그리면 이쪽에 해당하는 현재 영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만 속해 있는 영역이 되겠죠. 이러면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데 필요한 스플릿의 횟수가 4번이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지금 잘 안 보여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해볼게요. 이 점입니다. 파란색이 여기 있는 이 점인데, 얘를 스플릿을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하나의 예시이긴 한데 랜덤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잘라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보시면 앞서 이 앱노멀 데이터에 비해서는 스플릿의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직관적으로 금방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이솔레이션이 얼마나 수월한가 어려운가를 가지고 이상치 스코어를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랜덤 포레스트처럼, 포레스트는 트리의 집합이니까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트리를 충분히 많이 만들게 되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의 어떤 그 집합체 또는 애그리게이션 된 컴바인된 스코어는 충분히 일반화된 성능과 높은 판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노드일수록 아웃라이어 또는 앱노멀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하얀색에 해당하는 하늘색에 해당하는 값일수록 노멀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트리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X가, 샘플 데이터가 X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 셋을, 여기 보면 이게 참
처음에 저는 보고서 상당히 황당했던 건데 randomly selected attribute Q와 split value P, 그러니까 P와 Q, 다시 말하면 스플릿에 사용되는 변수 그리고 스플릿에 사용되는 값 두 가지를 그냥 말 그대로 무작위로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recursive하게 재기적으로 영역을 분할을 해가느냐. 두 번째 조건이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의 조건, 엄밀한 아이솔레이션의 조건입니다. 이 부분이 아이솔레이션이죠. 그런데 두 가지의 예외를 둡니다. 뭐냐면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주어진 영역 안에 만약에 우연히도 점 두 개, 데이터 포인트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설명 변수 값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둘은 아무리 해도 스플릿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변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만둬라. 그리고 알고리즘 진행 과정에서 너무 데이터가 복잡할 경우에 스플릿을 막 수백 번씩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으니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하이텔 리밋, 다시 말하면 depth가 몇 가지 내려갈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depth를 최대 10번까지만 스플릿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10번을 했는데도 아이솔레이션이 안 되면 그냥 그 트리에서의 depth 패스의 길이는 10으로 기록을 하고 다음번 트리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아이솔레이션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나머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종료 조건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충분히 많은 트리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무엇을 구하느냐? 패스 랭스, 다시 말하면 아이솔레이션 시킬 때까지 사용된 스플릿의 개수. 여기서는 정의가 number of edges 해서 x가 루트 노드로부터 터미널 노드까지 가는데 걸리는 엣지의 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몇 번 스플릿 했느냐에 대한 횟수예요. 그리고 이 스플릿된 횟수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노멀라이즈가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거 처음 보거나 상공과 학생들이면 이거 잘 안 쓰는 경우인데 오일러 상수라고 불리는 게 있죠. 이걸 통해서 평균적인 average pass length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average pass length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떠한 practical한 유용한 점으로 이제 귀결이 되냐면, 자, 그렇게 되면 노벨티 스코어 x는 이제 주어진 인스턴스 x에 대한 노벨티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자의 이제 지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승 해가지고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항목인 cn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이제 패스 랭스가 되겠고요. hx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트리에 대해서 x를 특정 한 개의 트리에 대해서 x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한 이제 패스의 길입니다. 패스 랭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적인 패스 랭스가 그러니까 그 hx의 expectation 값이, 기대값이 평균 패스 랭스하고 같아지면은 s는 이제 이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숫자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hx의 expectation이 0에 가깝다. 그 말은 거의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이 매우 쉽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의 0승이니까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x가 n-1까지 간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거의 끝단까지 가야지만 스플릿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2의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분의 1이 돼가지고 무한대분의 1이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돼서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패스 랭스가 짧을수록 노벨티 스코어,
어노멀리 스코어는 1에 가까워지고요. 패스 랭스가 길수록 노벨티 스코어 또는 어노멀리 스코어는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항상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과는 상관없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와는 다르게 데이터셋과 상관없이 항상 이상치 점수가 0부터 1 사이로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와는 관련 없이 1에 가까울수록 이상치 가능성이 높은 것,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정상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벨티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컨투어를 이제 등고선을 그려 보이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데이터와 한가운데 있는 약간의 이제 그 그룹 아웃라이어들이 주어져 있을 때 0.7 정도의 이상치 이 스코어를 가지고 컨투어를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 도넛 모양이 하나의 정상적인 영역으로 표현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그룹 아웃라이어가 디텍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간단하게 수도 코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개별적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데이터셋 256개 정도를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 트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정한 객체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패스 랭스 또는 스플릿의 횟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데이터를 하나를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만드는 계산 복잡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시멈 뎁스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크게 복잡해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자들도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어떠한 이제 제안을 하느냐? 특정 객체를 아이솔레이션 시킬 때 아이솔레이션 시키고자 하는 객체 말고 나머지 객체들은 레퍼런스 또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데이터셋을 쓰지 않고 대략 한 256개 정도만 샘플링해서 써도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계산 복잡도는 충분히 줄어들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가 이 점이에요. 이제 여기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을 타겟 데이터로 두면 전체 데이터에서부터 여기서는 지금 128개를 샘플링을 했는데 보통 한 256개 정도 샘플링을 하면 나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원래 데이터에서 256개 일부분만을 샘플링을 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시킵니다. 두 번째 트리에 대해서도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타겟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샘플링이 되는 데이터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샘플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여러 번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면 256개만을 샘플링을 하는 게 처음에는 랜덤한 무작위 샘플링이지만 이게 수백 번씩 반복이 되다 보면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그대로 근사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만드는 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핵심은 뭐냐면 randomly select an attribute Q, 그러니까 속성, 임의의 속성 Q에 대해서 randomly select a split point P. 이거는 이제 임의의 포인트인데 당연히 이제 그 해당하는 변수 Q가 가질 수 있는 맥스 값과 민 값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만든 다음에 뭐만 보존을 하느냐?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하는 객체가 들어있는 부분만 보존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패스 랭스를 구하는 스플릿의 횟수를 각각의 객체들마다 패스 랭스를 구하는 수도 코드는 알고리즘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솔레이션 트리를 종료시키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맥시멈 뎁스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았더라도 중단해라라는 이제 명령이 있었지요. 그래서 보면 하이트 리밋을 이 뎁스 리밋을 6으로 놨을 때와 단 한 번만 스플릿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스플릿의 횟수가 있어야지만이 등고선의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너무 뎁스를 짧게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뎁스는 한 두 자릿수 정도로 잡으면 크게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한 이제 상황이고요. Empirical Evaluation의 형태이고요.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객체 수, 차원의 수, 그리고 어노말리 클래스의 비율들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Area Under ROC Curve, AU ROC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봤던 LOF나 SVM과 같은 1SVM과 같은 알고리즘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RF라고 되어 있는 것은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거는 아마 마이너리티 클래스까지 사용을 해서 이범주 분류로 했을 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지만, 특정 알고리즘이 제한된 논문의 성능표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해당하는 그 성능이 아마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니지만 해당 제한된 알고리즘이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오도록 튜닝이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퍼포먼스는 참고 삼아서 그냥 비교표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는 SVM이나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보다 아이솔레이션 퍼스트가 유리한 거는 주지에 의심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탈 타임이 evaluation inference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뭐 15초 정도 걸리는, 예를 들어서 HTTP 데이터셋은 아이솔레이션 퍼스트는 15초가 걸리는데 SVM은 36,000점, 한 10시간 가까이 지금 걸리는 것이고요. 아마 이 데이터셋은 너무 커가지고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이제 KDIST, LRD, K, LRD, O 이런 것들을 객체들마다 다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이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찾을 필요가 없이 랜덤하게 스플릿을 하지만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이웃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이그젠플의 수가 많아지면 거리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수를 찾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그 당시의 실험으로서는 안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의 큰 데이터 사이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능보다도 비슷한 성능을 유지를 하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훨씬 더 낮은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현업에서, 인더스트리에서는 훨씬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솔레이션,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2018년에 등장한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개념을 확장시킨 Extended Isolation Fore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Extended Isolation Forest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발리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 케이스를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케이스가 있고요, 2번 케이스가 있고요, 3번 케이스가 있는데,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1번 케이스는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2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는 이상치가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모델에 의해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의해서 정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사인파 곡선의 반대에 해당하니까 데이터가 없죠. 3번 데이터에서도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곡선 위아래로 빈 공간들은 이상치가 되어야 되는, 이상치로 뽑혀야 되는데 정상 영역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값이 밝은 값일수록 정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두운 값일수록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tended Isolation Forest는 이 2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를 이제 공략을 합니다. 알고리즘의 우월함, 열등함을 떠나서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이제 개인 연구를 하다가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거나 개선을 하고 싶을 때 현재 현존하는 알고리즘이 잘 풀지 못하는 케이스를 하나의 그림으로 또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또는 실제 결과물 위주로 비교를 해서 지금 제안된 현재까지 현존하는 소위 말하는 소타 기법들이 이러한 상황은 잘 작동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논리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독자들 또는 리뷰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잘 못 푸는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Extended Isolation Forest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자면 왜 해당하는 영역들이 정상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가, 정상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라는 걸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가로 세로 선들,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보면 가로 세로 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범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현재 지금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보면 서로 한쪽 그 변수 값이 한쪽은 이상치에 가깝지만 다른 변수는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을 랜덤하게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들이 전체 원래 정상 영역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정상 스코어,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데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의 그 다른 쪽의 영역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영역들이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끝이에요. 브랜치 컷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의 수직이거나 수평인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 기법을 이제 수직이거나 수평인 스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특정 변수의 무슨 값이 특정 변수의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 크다를 가지고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자체는 마른 트리의 앙상블인 포레스트지만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해주는 논문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 이제 한번 나중에 그 GitHub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그거를 논외로 치고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아이솔레이션의 모듈 자체는 변수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파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트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직 또는 축의 수직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랜덤 컷을 하는 데 있어서 브랜치 컷을 하는 데 있어서 랜덤하게 슬로프를 허용해 주겠다. 축의 수직이 아니라 기울기가 있는 선으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예시는 똑같은 이 빨간색 좌측 우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 점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데 있어서 왼쪽 같은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축의 수직이거나 수평인 이 스플릿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들이 컷을 하는 이 그 기준값들이 반드시 축의 수직이 아니라는 거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객체들도 왼쪽은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컷을 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익스텐디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컷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의 예시를 보면 이 선이 많이 겹쳐져 있을수록 그 아이솔레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치 스코어는 낮아지고 정상 스코어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여기에 왼쪽과 대비를 해서 지금 제가 네모칸을 친 영역이 왼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나는 선이 밀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선의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해당 영역의 객체들을 스플릿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상치 스코어가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정상 영역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Extended Isolation Forest의 알고리즘 자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항목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항목 노멀 벡터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포인트를 찾는다. 결국은 기울기하고 y절편을 임의로 정해줌으로 인해서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스플릿의 자유도를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노멀리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스코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가운데 있는 로테이티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참고 삼아서 확인을 해보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얘도 사실은 간단해요. 현재 축보다 훨씬 더 분산이 최대화되는 축으로 데이터를 회전시킨 다음에 데이터 회전시켜 놓고 거기서 스플릿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스탠다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현재 정상 스코어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Extended Isolation Forest에서는 전부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Isolation Forest와 그의 이제 확장 버전이었던 Extended Isolation Forest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